윤석열 없어진다고 갑자기 민주주의가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아줌마 국정 어디 싶대요? 인상 국가는 국수에. 그때 맞았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구나. 괴물이나 오염물, 쓰레기. 그건 혐오 발언입니다. 제가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본 용어라. 아니 사회가 이거 성범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여성 혐오에 기인한 범죄는 중한 재질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일종의 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다. 마치 그 광장의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민생에서 말하는 그 민자에서 우리는 빠져나가는 건가?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평범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 빨리 꺼져라. 자이다리 아우 사교회 대퇴시하라. 윤 대통령 석방하라. 부정선거 원천투표 사기대선 원천투표. 중국인 혐오 발언을 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이번엔 대림동을 습격했다. 중국 동포들도 많이 사는 곳이다. 부정선거 이재명 끌어내릴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시위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언론엔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다. 선생님 저희 KBS로 나와요. 아니 공영방송 안 믿어. 아니 KBS래 이걸. 아니 자파 방송이 아니 하도 KBS 자야 KBS 자파됐어 자파. KBS도 싹 뒤져라. 아이 됐어. 시위대 일부는 산책 나온 주민을 향해서도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 때려 119에 수리해줄게 112에 신고해줄게. 자녀면 119에서 공산국가 지지하시는 분이 때렸어. 봐봐 어떻게 나와. 웃기지마. 본인이 먼저 깠잖아. 아 여기 저분이 있어 아줌마. 네 가다가 말고 시끄럽다고 얘기했더니 저렇게 덤비면서 나한테 북한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녹음 다 돼 있어요 아줌마. 국정 어디 싶대요. 여봐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이동진 민증가시라고요. 민증가시라고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아. 진짜 공산국가는 북송에. 저분이 지나가다 괜히 시비를 걸어. 네. 지금 산책 나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있었는데 가다 말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팩트는. 근데 괜히 시비를 걸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적이 뭐냐고 막. 네. 차별 혐오 근절하자.
이들이 흩뿌린 혐오는 공기처럼 떠돌며 아이들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대림동은 모든 주민의 상태.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폭언과 증오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스멀스멀 세상에 퍼질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짱 고홈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이들끼리 그렇게 막 놀리고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다니는데 좀 그런 거는 진짜 아닌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인인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중국 아이하고 같이 잘 지내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제 구구단체가 와가지고 이상한 혐오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학원 늦게 가면 안 돼? 엄마가 학원에 얘기하면 되잖아. 얼마 전에 작은 애가 이제 노트를 갖고 왔거든요. 거기 선생님이 이제 약간 뭐 숙제를 해야 되고 필기도 해야 되고 썼는데 마지막 그 상에 이게 적혔어요. 대림동역 근처는 가지 말 것.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구절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진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 왜 대림역 근처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어른에 관한 얘기를 얘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모를 거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반중, 혐중 시위에 대통령이 직접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깽판이지.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칼끝은 중국인만을 향하고 있을까?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는 축제다.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뚫고 좀 온전하게 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용기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성이나 공존의 가치들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날인데요.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도 힘을 보탰다.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소수자가 우리 곁에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 흥겨운 축제 행렬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등장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다. 주제가 퀴어 축제예요. 내용이 나와서 기뻐서 계시면 한 번쯤 하는 거죠. 친구 시위 중이나. 네. 거기 교회에서 시위까지. 11년. 혹시 어디에 많아지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성애에서 돌아오라. 동성애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퀴어 축제 장소에서 10분 거리.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축제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 치마 입고 화장하고 혐오하고요. 제가 여자 몸탕 입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말기가 나겠죠. 평등법 반대한다! 이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라며 반대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도 받고 이제 좋은 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포토타임 한번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성소수자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 이상함은 뭔가 성적인 더러움과 연관이 되어 있고 혹은 그것이 정신질환이고 죄고 이런 편견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낙인들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이죠.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뜻은 나는 어린이에게 반대한다, 노인에게 반대한다 랑 동일한 말인 거거든요. 그냥 이미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대한다고 없앨 수 없는 그냥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그냥 반대한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진리이고 그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남자로 살 수 있으면 편하게 남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22년도 8월이었고 저는 그 전북 노동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화라고 하고요. 이곳 전주에서 오픈리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 공간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여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족과 지인에게 밝히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지난한 과정이었죠. 동생은 되게 잘 받아들여졌지만 어쨌든 엄마하고는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거는 각오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혐오와 차별은 일상 곳곳을 헤집었다. 길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고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서 있으면은 그 위아래로 계속 훑어보다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젠신병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트랜스젠더하고 정신병자의 합성어예요. 니네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규범들,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것들과 연결되는 혐오 표현들을 많이 접해요. 순화한 표현들로 괴물이나 오염물, 쓰레기, 암덩어리나 왜 정상에서 벗어나려고 해?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침묵하게 만들고 그 침묵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혼자 죽게 만들어요.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에서 혐오는 이런 일상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말한다. 혐오 표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사회적 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 자체가 어떤 기존의 차별을 받고 있던 집단에 대한 공격, 또 그 편견을 부추기는 거를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애인을 혐오해도 혐오고요.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해도 혐오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애인에 미치는 혐오 표현의 해악과 비장애인을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공격했을 때 해악, 이것을 뭐 동렬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는 배제의 언어이고요. 민주주의는 포용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오해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역량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식의 혐오의 언어를 보고 이것은 배제의 언어다라는 걸 캐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대신에 그 방향이 아니라 포용의 방식, 내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방치하면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편견을 말이나 글로 드러내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불이익을 주면 또 차별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이유에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면 이제 혐오 범죄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 집단을 아예 말살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노사이드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일종의 좀 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다. 검은 옷 차림의 남성이 아르바이트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더니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유였다. 이른바 쇼컷 페미 폭행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난청, 이명의 장애가 남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혐오 범죄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판단이었다. 여성 혐오가 인정될지 좀 미지수였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도 심지어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살해를 했고 먼저 들어온 남자 6명은 그냥 보내고 여성을 죽이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자가 평소 나를 무시해서 여자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그게 피고인 개인의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축소돼서 여성 혐오라는 점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여성 혐오 범죄 제가 이제 좀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본 용어라. 쇼컷 페미 폭행 사건은 달랐다. 여성 혐오에 기인한 범죄는 중한 재질이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그런 범죄로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남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장애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혐오 발언입니다. 그런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동권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평범한 일상 곳곳에서 혐오를 마주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르신들이 날도 안 좋은데 뭐 날이 추운데 비 오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뭐 혀차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하시고 얼굴은 이쁜데 뭐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뭐 이런 이야기도. 누가 갑자기 야 말을 거는 거예요. 제트 타는 거 재밌냐, 먹는 거 재밌냐 이렇게 말을 거는 거에서 그 장애가 있네 다리에. 그럼 너 팔도 부러뜨릴까? 팔도 장애 만들어줄까?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 했거든요. 편견, 혐오, 차별이 쌓여 범죄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뭔데? 누가 소리네? 누가 소리냐? 너무 때리는데? 누구지? 누구지? 말. 야, 꺼져. 사무실로 출근하던 활동가들이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문을 잡고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네. 물리적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의 틈이 열려가지고 틈으로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쪽에서 이렇게. 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네. 욕을 했고 지하철 왜 타냐, 왜 시민들 비판하냐 등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방비한 형태였잖아요. 누군가 저를 가해한다는 생각 어느 누가 하겠어요. 길 가다가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으로 엘리베이터만 타면 직장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K-팝 가수 홀랜드라고 하고요. 유튜브 조회수 1,500만 뷰. 그의 음악은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정말 힘든 시기에 너의 음악을 접해서 희망을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제가 10대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했던 삶을 그래도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느낌이 가장 깊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지만 소수자를 향한 혐오는 피할 수 없었다. 홀랜드는 한국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고 가수 데뷔를 한 첫 사례다. 길을 걷고 있었고 이제 누군가를 저를 알아보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더러운 X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거셨죠. 그때 뭐 맞았습니다. 얼굴을 맞고 이제 상황을 되돌아보니 이거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구나. 그냥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혐오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방치하고 있지 않나? 계집신조, 여자의 방은 주방이다. 여자가 입을 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뿐이다. 크크크. 한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진 속 두 학생이 성차별적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담은 해당 사진이 SNS에서 퍼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계집신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재미로 인식하는 거죠. 그게 가지고 오는 쾌감, 재미. 저는 분명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혐오의 공기를 마시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라고 청정지대일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너무 만연하고요. 만약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냥 매일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교실 안에. 서로 너 게이야? 게이 막 이런 표현들을 너 바보야? 수준으로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페미가 약간 욕처럼 쓰여요. 뭐 너 페미야? 뭐 페미 키득키득 거리면서 병, 뭐 너 장애인이야? 아 다문화야? 그런 혐오 발언을 하면서 웃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어디서 그럼 이걸 봤냐 하면 뭐 SNS 뭐 이런 데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에서 많이 접했는데 유튜브 댓글에서는 뭐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불편하죠, 일단. 왜냐면 그 대상이 있는 사람에게 혐오를 하는 것이고 그걸 제가 원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혐오가 빠르게 퍼지고 재생산되는 온라인 공간. 이곳의 혐오는 지금 누구를 겨누고 있을까? 또 여러 개 있어요. 순공감순, 최신순, 추천순, 15분 방송에서 10분. 시사기획창은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웹 서비스 4곳에 달린 댓글 약 7,300만 건을 분석했다. 그래서 게시물 수를 제가 이 4개를 다 해당 댓글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혐오 표현이라면 여성, 남성, 성소수자, 인종 등 어느 대상을 향한 혐오인지를 분류해주는 알고리즘, 헤이트 스코어를 적용했다.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하는 네이버와 유튜브는 인종에 대한 혐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는 인종, 여성 혐오가 압도적인 1, 2위였고 보수 성향 2030 남성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FM 코리아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은 여성이었다. 여성 혐오만큼 남성 혐오가 퍼져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남성에 대한 혐오는 가장 적거나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종차별적인 혐오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향했을까?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국 배후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근거 없는 음모론은 중국인 혐오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분석 결과 12.3 계엄 사태 이후 주요 웹서비스 4곳 모두에서 중국인 혐오 댓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관련 혐오가 되게 급격히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변화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일종의 그런 반중, 협중 음모론들이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댓글을 접하고 그런 논리가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될 거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지 않고 이 비합리적인 음모론이나 혐오를 조성하지 않는 식의 제스처들이 필요하겠죠.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 할수록 추천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데이터로 확인됐다. 성소수자 혐오 댓글을 쓰면 좋아요 수는 6개 늘었고 여성 혐오 댓글은 좋아요 추천을 4번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 표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에서조차 혐오 댓글이 걸러지는 비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현행 법으로 혐오를 규제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이제 혐오 표현의 일부를 규제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거나 아니면 집단이 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 뭐 이런 정도 되면 특정한 학교를 뭐 지칭한다거나 조직을 지칭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특정이 돼야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이주자 집단이라든가 여성 집단이라든가 동성애자 집단 이런 정도를 타겟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규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혐오는 세대를 넘나들며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성평등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혐오 표현이나 성차별 표현과 관련된 그런 개념을 좀 정확히 알자. 그 게시판을 본 어떤 학생이 소위 남자 커뮤니티에 제보를 하고 이건 분명히 남자 손도 못 잡아본 여자일 것이다 라던가 또는 뭐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에게 100%라던가 그러한 식의 댓글 공격들이 있었고요. 좀 어이가 없었죠. 페미니즘? 아니 성평등? 또는 성평등과 관련된 언어? 이런 것만 얘기해도 이걸 당연히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학교에서도 동료 여학생이나 여성 선생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부 남학생들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선생님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혼자 다 뒤집어 써서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뭐 쌤 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학부모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 얼마든지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보수단체 약간 좌표가 찍히듯이 해서 막 업무를 마비할 정도의 어떤 뭐 전환 민원이 학교에 들어온다거나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담장 바깥의 모습들만 봐도 누가 사실은 공격당하고 있고 누가 만만하게 보이고 있고 누가 만만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저는 습득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글을 올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시신을 택배로 비하한 속칭 일베 회원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여 년 전 등장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일간베스트, 일베식 혐오는 2025년에도 버젓이 살아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엉이 같은 걸 이제 그리더니 이제 나와서 아 기분 좋다 막 이런 그 일베빔을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몇 아이들은 또 키득키득 거리면서 웃고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했는지 왜냐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밈으로 많이 쓰이는 거를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지독한 생존력은 어디서 나올까? 일베라는 애들이 되게 기념비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혐오를 하는 형식을 만들어낸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식은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쓸 때 포맷이 있으면 쓰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놀릴 거야 라고 하는데 이미 전범이 있는 거예요, 포맷이. 일베가 만들어내고 발굴해낸 어떤 혐오의 원석, 그것을 가공해내는 방식의 가공할 만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한때는 온라인 생태계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반 중국, 반 북한, 반 페미니즘, 반 586, 그래서 반 민주당,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그런 내용들, 뭔가 목소리를 내면 과격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집회를 하지? 일베로 상징되는 공간에서 소수자 혐오는 남을 웃기는 소재로 쓰이는 놀이 그 자체다. 흔히 말하는 소수자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약자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 하면 이제 어떤 이른바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약자들이고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는 건 정당해. 소수자 약자들을 어떤 식으로 혐오해도 웃기면 되잖아. 너 예능 보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발끈해? 일부가 이제 불편하다고 하면 너 불편충이야? 너 진지충이냐? 웃음 자체가 무기가 된 거예요. 웃기면 장땡이다. 그래서 이 웃음에 혐오가 결합이 되는 순간 이건 사실 법과 제도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어떤 일베적인 표현들과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변에 퍼져서 이것이 원래 혐오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조차 않는다는 관점에서 어떤 상징으로서의 일베의 힘은 여전히 있고 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종종 모양을 바꿔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난 직후 또는 인사소통위원회의 결정이 난 직후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성전환 뒤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 혐오에 지지 않겠다며 그가 끝까지 희망을 걸었던 건 바로 차별금지법이었다. 이 혐오가 가득한 애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혐오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이다. OECD급 국가, 선진국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말 한국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좀 흔치 않다. 국가가 정책을 만들도록 근거를 만들고 또 개인이 무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무언가의 방법들을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정한 집단만의 정책은 또 분명히 아니다.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장애든 나이든 이런 온갖 차별들이 그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해 20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이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나 실망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의외라는 생각도 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불평등이거든요. 평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때의 평등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내란을 찬성했던 세력이라든가 또는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던 세력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다양성을 말살하는 어떤 일들을 과거부터 해왔고 그런 틈에서 이 극우 세력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란 세력 청산, 극우주의 청산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이 과정을 동시에 이제 가져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의 인식은 마치 이게 두 개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내란은 극복돼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못하겠다거나 이런 어떤 괴리된 인식들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좀 문제가 아닌가. 마치 그 광장의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혹은 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나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내어 단상에 나오는 시민들을 향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 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장의 깃발이 흩어진 이후를 일찌감치 내다본 통찰력 있는 연설이었다. 다시 만난 그는 현 정부를 향한 뼈있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민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시고 강조하시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시민이 아닌가? 민생에서 말하는 그 민자에서 우리는 빠져나가는 건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사회는 이번엔 마침내 혐오와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진짜 뭐 광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지만 뭐 윤석열 없어진다고 갑자기 민주주의가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골든타임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토양들을 끊어내는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게 그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런 면에서 광장은 끝난 적도 없고 끝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